MI6 출신 군사 분석관이 생중계에서 폭로했습니다. 한국은 스펙을 숨기고 있다. 25년 경력의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2025년 10월 걸프 국가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30억 달러 무기 계약이 전부 무산됐고 제블린은 5년 대기, 유럽 전차는 도입 불가 상태였죠. 그때 사우디 왕세자가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72시간 후 사막 사격장에서 제블린과 현궁의 미사일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13kg이 30kg을 이겼고 3초가 30초를 압도했습니다. 왕자들은 박수를 쳤고 즉석에서 수천억 원 계약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당황했고 유럽이 술렁였죠. 중국이 긴급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서방 방산업체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중동 전체를 흔들고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리얼 감동 코리아. 2025년 10월 리야드 왕궁. 회의실 문 여는 소리.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왕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25년 경력. 그날만큼은 소용없었습니다. 그들 표정에 침착함은 없었습니다. 초조함만 가득했죠. 수백억 달러 무기 계약 전부 무너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대체 뭡니까? 저는 에릭 하돈입니다. 영국 출신이죠. MI6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중동 군사분석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부다비에 살면서 걸프 국가들의 방산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무기를 보는 눈,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 공기는 달랐습니다. 왕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펼쳤죠.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저런 표현을 쓴다는 건 심각한 상황을 뜻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블린 미사일 납기가 5년 지연됐습니다. 유럽산 전차들도 납품 불가 상태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무기 시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사우디가 발주한 무기 계약만 23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중 절반이 중단됐죠. 엘로 대전차 미사일도 품귀 상태였습니다. 가격은 2배로 뛰었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 왕자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 증가 데이터였죠. 저는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심각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재고가 30% 수준이었습니다. 신규 도입은 막혔습니다. 중동 전체가 군사력 공백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UAE도 카타르도 쿠웨이트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서방 무기에 의존했던 걸프 국가들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왕자들 표정이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긴 했지만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MI6 시절 배운 게 있습니다. 중동 왕실이 침묵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 제안 보고가 나왔습니다. 제블린 긴급 공급 가능 시기는 28개월 후였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독일제 전차는 36개월 대기였죠. 한 왕자가 책상을 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왕궁 회의실에서 왕자가 감정을 드러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참모 한 명이 조용히 파일을 꺼냈습니다. 왕자에게 건넸죠. 왕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이 궁금했습니다. 대체 뭐길래 왕자의 표정이 바뀐 겁니까?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우연히 그 서류 한 장을 봤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여 있었죠. 현궁. 코리아. 한국제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요? 제블린이랑 경쟁한다고요? 가성비용 정도겠거니 생각했죠. 25년간 중동 무기 시장을 봤습니다. 한국산은 늘 이류 취급이었습니다. 좋긴 한데 최고는 아니다. 그런 평가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왕자들이 그 문서를 숨기듯 다뤘습니다. 참모들도 조심스러웠죠. 보통 무기 도입권은 공개적으로 논의합니다. 브리핑도 하고 언론에도 흘리죠. 그런데 형궁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회의록에도 기록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25년간 중동을 봤습니다. 이런 침묵은 두 가지를 뜻하죠. 완전한 실패이거나 아니면 게임을 바꿀 카드이거나. 왕자들 표정을 보니 전자는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왕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내로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겼죠. 중요한 평가를 부탁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 야경이 보였죠. 48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사막 도시의 불빛들. 저는 형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제 대전차 미사일. 스펙이 궁금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죠.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거리 2.5km, 명중률 60%, 무게 13kg. 제블린과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낮았습니다. 제블린은 사거리가 4.5km였죠. 명중률은 95%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걸로 제블린을 대체한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방산 기술이 발전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넘어선다고요? 그건 과장 아닙니까?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왕자들의 표정이었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무기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최고만 삽니다. 그런 이들이 스펙이 낮은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고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이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형궁. 그 작은 단어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저렇게 조용히 움직인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죠. 중동에선 침묵이 폭풍 전의 신호입니다. MI6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형궁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죠. 하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보도자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할 때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스펙도 자세히 공개하죠. 그런데 형궁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곧 거대한 충격이 온다는 걸 말입니다. 왕자들의 눈빛, 참모들의 침묵, 그리고 이 기묘한 정적. 모든 게 뭔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사막은 늘 그렇습니다.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호텔방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화였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즉시 리야드 외곽 군사기지로 오라는 지시였는데 평소와 달리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더군요. 저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사막 도로를 40분쯤 달렸을까요? 멀리 기지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는데 보안이 평소보다 훨씬 삼엄했죠.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 참모 2명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엔 봉인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참모가 그걸 제게 밀면서 열어보라는 눈빛을 보냈죠. 봉인을 뜯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형궁이라는 글자가 다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세 스펙표였습니다. 사거리 2.5km, 명중률 60%, 무게 13kg, 발사 준비 시간 3초, 탄두 관통력 900mm 균질압형 강판.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겸손한 거였죠. 한국 무기치고는 스펙을 낮게 쓴 느낌이 강했습니다. 보통 무기 제조사들은 최대 성능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사거리도 최대값을 쓰고 명중률도 최상의 조건에서 나온 수치를 넣죠. 그런데 형궁은 달랐습니다. 마치 최소 보장값만 적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제블린 스펙표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하라는 의도였죠. 제블린은 사거리가 4.5km로 형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길었고 명중률은 95% 이상이었습니다. 무게는 30kg으로 형궁보다 2배 이상 무거웠고 발사 준비 시간은 30초였죠. 숫자만 놓고 보면 제블린이 모든 면에서 우월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왜 형궁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실전 평가를 해달라고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할 건데 제블린과 형궁을 직접 비교하는 자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왕자들도 직접 참석하신다고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왕자들이 무기 테스트 현장에 직접 나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중동에서 25년을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평가가 아니라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사막 한복판에 있는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았죠. 군인들 표정이 굳어 있었고 기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 폐쇄 테스트였던 겁니다. 왕자 2명이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습니다. 국방장관도 왔고 참모총장까지 동행했죠. 25년 경력에 이런 라인업은 처음 봤습니다. 무기 하나 테스트하는데 이 정도 인물들이 모인다는 건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사막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5도가 넘는 폭염이었지만 현장의 공기는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죠.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고 그 긴장감이 사막 전체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제블린 차례였는데 군인 2명이 함께 운반해 왔습니다. 30kg이라는 무게가 그들의 움직임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죠.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센서 조정에 20초, 발사 준비에 10초, 총 30초가 소요됐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렸고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궤적이 아름답게 그려졌죠. 정확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고 폭발과 함께 전차 더미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벽한 성능이었습니다. 왕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대로라는 표정을 지었죠.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제블린은 20년 넘게 검증된 무기였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형궁이 이걸 이긴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궁이 등장했는데 군인 한 명이 혼자서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13kg이니 가능하긴 했지만 제블린을 2명이 들고 나온 직후라 시각적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설치는 더 놀라웠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전원을 켜자마자 즉시 발사 가능 표시가 떴죠. 준비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린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블린의 10분의 1시간이라니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렸고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궤적이 제블린과 확연히 달랐는데 더 낮게 날아가면서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에 명중하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전차 더미가 완전히 부서졌죠. 저는 쌍안경으로 잔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관통 방식이 제블린과 달랐습니다. 더 정교했고 더 효율적이었죠. 같은 파괴력인데 무게는 절반 이하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참모총장은 뭔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본 게 대체 뭡니까? 13kg짜리가 30kg짜리와 같은 성능을 보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펙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거리 2.5km, 명중률 60%. 하지만 방금 본 건 그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한국이 일부러 스펙을 낮춰 쓴 건 아닐까요? 왕자가 참모에게 뭔가 속삭였고 참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표정들이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사막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모래가 날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궁, 대체 이 무기의 정체가 뭡니까? 한국은 왜 진짜 성능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입니다. 테스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들이 추가 발사를 지시했거든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죠. 제블린은 이미 검증됐으니 형국만 더 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말입니다. 두 번째 형궁이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거리를 늘렸습니다. 3km 지점에 목표물을 새로 설치했죠. 공식 스펙이 2.5km인데 그보다 500m나 먼 거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패하겠구나. 스펙을 넘어선 요구니까요. 군인이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3초밖에 안 걸렸죠. 발사 버튼이 눌렸고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궤적을 추적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거였죠. 보통 사거리 한계에 가까워지면 미세하게라도 불안정해지기 마련인데 형궁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명중했습니다. 정확히 중심부를 뚫었죠. 폭발이 일어났고 전차 더미가 또다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km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다고요? 스펙표에 2.5km라고 적혀 있는데요. 주변 참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측정 장비를 확인하는 기술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센서 오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오류여야 제 상식이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제 측정 결과도 같았습니다. 3km 정확 명중이었죠. 기술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장비는 정상이었습니다. 왕자 한 명이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5년간 무기를 봐왔는데 제조사가 스펙을 이렇게까지 낮춰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최대 성능을 과장해서라도 홍보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조건을 더 가혹하게 만들었죠. 사막 한복판이라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일부러 바람이 센 시간대를 골라서 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겠구나. 센서가 흔들릴 테니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모래가 날렸고 가시거리가 흐려졌죠. 이런 조건에서 정밀 타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럽제 미사일도 이런 환경에선 명중률이 30% 이상 떨어지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의 한계가 드러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모래바람을 뚫고 날아갔는데 궤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쌍안경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명중했습니다. 또다시 정확히 중심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8도 폭염에 모래바람까지 부는 조건에서 저런 정확도라니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팀이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중률 100%라는 숫자가 나왔죠. 3발 쏴서 3발 다 맞췄습니다. 스펙표에 60%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론 100%였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쓴 60%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보장하는 최소값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왕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모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죠. 거리가 멀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말입니다. 형궁 도입은 확정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데이터 장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술자에게 상세 수치를 보여달라고 했죠.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들을 보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탄도 안정성이 제블린보다 높았습니다. 센서 반응 속도도 더 빨랐죠.
무게는 절반인데 성능은 같거나 나았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발사 후 연기량이었죠. 형궁은 제블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발사 위치 노출이 적다는 겁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쏠 수 있다는 뜻이죠. 전술적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이런 무기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었던 겁니까? 왜 홍보를 안 했습니까? 왜 스펙을 낮췄었습니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전략이구나, 적을 방심시키는 전략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사막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는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왕자들은 여전히 대화 중이었고 참모들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형궁이 놓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13kg. 그 가벼운 무게가 중동 전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경력에 제가 이렇게 당황한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형궁이 우수하다. 그건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제블린을 능가한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형궁은 게임을 바꿀 무기다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스펙을 숨기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과장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제 눈으로 본 걸 어떡합니까? 세 발 쏴서 세 발 다 맞추는 무기를 모래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확도를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틀 후였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형궁의 파괴 메커니즘을 정밀 분석하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사막 기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번엔 장비가 달랐습니다. 고속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고 열화상 센서도 배치됐죠. 폭발 순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 정도 장비를 동원한다는 건 사우디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형궁이 발사됐고 이번에도 정확히 명중했죠. 폭발이 일어났는데 저는 고속 카메라 모니터를 통해 그 순간을 천천히 재생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폭발 패턴이 제가 아는 서방 미사일들과 달랐던 겁니다. 보통 대전차 미사일은 장갑을 뚫고 들어간 후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하지만 형궁은 달랐습니다. 관통 후 폭발 방향이 더 정교하게 제어되는 것처럼 보였죠.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집중됐습니다. 마치 계산된 파괴처럼 말입니다. 저는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기술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탄두 설계가 독특하다고 이런 폭발 패턴은 처음 본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관측 장비의 데이터가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린트된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들을 확인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실제 탄착 지점이 4.2km였던 겁니다. 공식 스펙이 2.5km인데 거의 2배 가까운 거리였죠. 저는 데이터팀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센서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술자들이 장비를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측정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4.2km.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조사가 스펙을 절반으로 줄여서 쓴다고요? 그것도 사거리라는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를요? 저는 25년간 방산업계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왕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테스트를 볼 땐 조심스러웠죠.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사를 볼 때마다 그들의 미소가 깊어졌죠.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5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이류로 봤던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죠. 참모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고서는 언제 완성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며칠 더 필요하다고 답했죠.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였습니다. 제 경력을 걸고 형궁이 우수하다고 쓸 건가요? 하지만 그러면 지난 25년간 제가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죠.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기지 내부 회의실로 소집됐는데 왕자 3명과 고위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한 왕자가 말했습니다. 형궁 추가 구매 수량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구매를 논의한다고요? 참모들이 숫자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도 물량 500기, 추가 옵션 1000기.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왕자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고 참모들도 구매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아니, 막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형궁의 성능을, 정확도를, 그리고 숨겨진 진짜 사거리를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 무기가 예상보다 우수하다. 스펙이 과소표기됐다. 그런 표현들이 너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형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무기입니다. 사거리, 명중률, 파괴력 모든 면에서 공식 스펙을 상회합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략적 판단으로 추정되며 실전 배치 시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문장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면 제 평가가 바뀔 겁니다. 한국 무기를 과소평가했던 분석가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만약 형궁이 이 정도라면 한국의 다른 무기들은 어떨까요? 전차는요? 전투기는요? 혹시 그것들도 스펙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중동 방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으니까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이 다음엔 뭘 보게 될까요? 형궁 테스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측이 극한 조건 테스트를 요구했거든요. 48도 폭염에 모래바람까지 부는 최악의 환경에서 연속 발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정밀 무기는 이런 조건에서 오작동이 잦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막 기지는 지옥 같았습니다. 열기가 장비를 녹일 듯 뜨거웠고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렸죠. 이런 환경에서 유럽제 미사일은 명중률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형궁도 한계를 보이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네 번째 형궁이 준비됐습니다. 군인이 설치하는데 모래가 장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작동을 예상했죠. 하지만 전원을 켜자 즉시 발사 준비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3초 만에요. 모래바람 속에서도 시스템이 멀쩡했던 겁니다.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폭풍을 뚫고 날아갔는데 궤적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명중했습니다. 네 번째 발사, 네 번째 명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번째도 명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중률 60%라는 스펙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깨달았거든요. 실제론 95%가 넘는 명중률이었습니다. 왕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 명이 전화를 걸었죠. 급한 목소리로 뭔가를 지시하는 게 들렸습니다. 추가 수량 검토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악착같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더 먼 거리에서 테스트해야 한다고 4km 이상에서 쏴봐야 한다고 말했죠. 공식 스펙이 2.5km인데 그보다 훨씬 먼 거리였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우디 장교들이 목표물을 4km 지점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죠. 이번엔 실패하길 바랐습니다. 제 세계관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7번째 형궁이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사막 위를 가로질렀는데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km라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반론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게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공식 스펙의 2배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히 명중하는 걸 말입니다. 왕자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참모들은 서로 축하하듯 악수를 나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스펙을 과장한 게 아니라 숨긴 거였다는 걸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숨긴 거였죠. 그날 저녁 회의에서 왕자가 말했습니다. 형궁 1,500기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수량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25년 경력의 군사분석관이 거기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들의 무기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형궁이 이 정도라면 다른 무기들은 어떨까요? 한국은 또 뭘 숨기고 있을까요? 이틀 후 저는 UAE로 향했습니다. 형궁 테스트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 우연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UAE에서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고 저는 그 현장에 초청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놀랐습니다. 형궁 테스트보다 훨씬 컸죠. 왕자 5명이 참석했고 각국 무기상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일종의 시범이었던 겁니다. K2가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사막 햇빛에 반짝였죠. 첫인상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낮았거든요. 55톤급 전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서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었던 거죠. 보통 전차는 궤도 소리만으로도 수백 미터 밖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K2는 장갑차보다 조용했습니다. 이미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직감했죠. 공식 스펙표를 받았습니다. 주포 사거리 3km, 명중률 95%, 장갑 관통력 650mm 이상. 저는 형궁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숨긴 게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전문가인 제 머리는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첫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목표물은 4.5km 지점이었죠. 공식 스펙보다 1.5km나 먼 거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빗나가겠지. 전차 주포가 저 거리를 정확히 맞추긴 어렵다고 말입니다. 포성이 울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는데 저는 쌍안경으로 그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궤적도 안정적이었죠. 그리고 4.5km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제 무릎이 굳었습니다. 3km 스펙의 전차가 4.5km를 맞췄다고요? UAE 측 참관인들이 숨을 내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번째 발사가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거리였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특유의 불규칙한 바람이었죠.
이런 조건에서 장거리 포격은 편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번엔 빗나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포탄도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UAE 장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왕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발사까지 마쳤을 때 명중률은 100%였습니다. 95%라는 공식 스펙이 무색할 정도였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또다시 스펙을 숨긴 겁니다. 형군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왕자 한 명이 즉석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K2 200대 도입을 검토하라는 명령이었죠.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의실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KF-21 파일이 공개됐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0.5제곱미터, 최고 속도 마하 1.8, F-35와 맞먹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형궁도 K2도 이제 전투기까지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으로 스펙을 숨기고 있었고 필요한 순간에만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중동 방산 시장은 끝났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K2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포연이 가라앉자 사격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죠. 군인들도 장교들도 왕자들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생긴 비현실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국 무기의 진정한 정체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UAE 총지휘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격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으로 갈아타기로 결정했다는 걸 말입니다. 왕자 한 명이 갑자기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약 준비에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죠. 예정된 회의도 토론도 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즉각적인 결정은 절대적 확신을 의미합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지 공기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형궁에서 K2로 그리고 KF-21로 이어지는 3단계 한국 전력 패키지가 공개됐죠. 파일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 0.5제곱미터, 최고 속도 마하 1.8, F-35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5세대 전투기 기준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형궁에 숨겨진 사거리, K2에 숨겨진 명중률, 그리고 이제 KF-21의 압도적인 스펙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엔 들어오지 않았죠. 부정하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압도적인 경외감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있었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완전히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존경을 느꼈죠. 25년간 쌓아온 제 세계관이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진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했고 필요한 순간에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사우디와 UAE가 거의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두 나라가 한국 방산 구매 규모를 기존 대비 300%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중동 군비 지출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군 고문단조차 한국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죠. 유럽 주요 업체들은 납기 지연 문제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빠른 생산, 저비용, 고성능의 조합은 서방조차 재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겸손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스펙을 낮춰 쓰는 이유가 작은 국토나 시험장 한계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략적 정부 정책이었죠. 적을 방심시키고 필요할 때 압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략을 사막의 침묵 전술이라고 불렀습니다. UAE 내부 문건이 흘러나왔습니다. K2, K9, 형궁, KF-21, 천궁2 통합 패키지 논의가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죠. 총 규모가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중동의 군사동맹 수준이었던 겁니다. 저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강국이 아니라 미래를 지배하는 기술 강국이라고요. 저는 중동의 어느 누구보다 먼저 그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형궁의 숨겨진 사거리에서 시작해 K2의 정확도를 거쳐 KF-21의 스텔스 성능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선도자다. 그리고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저는 그 시작을 제 눈으로 봤다고 적었습니다. 25년 넘게 중동 무기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명확한 순간은 없었죠.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겼고 필요한 날 사막 한복판에서 그 힘을 드러냈습니다. 형궁의 사거리, K2의 명중률, KF-21의 스텔스, 그 모든 충격이 제 오래된 세계관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중동의 미래, 그리고 세계 방산의 판도는 한국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